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연들을 항상 읽으면서 제가 겪은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좋겠다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되네요.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어요.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부모님,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삶이 지독하게 숨막혔거든요. 다행히도 그 시기에 제가 열중할 수 있는 게 공부뿐이 없었습니다.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아르바이트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전 저의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요. 소외계층에서 벗어나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을 원했죠. 죽어라 공부한 덕에 전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법대에 입학하고도 아르바이트는 꾸준히 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남편은 저에게 너무 신세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집보다도 마음이 편한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네 집은 대대로 외식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외식 사업이 잘 되자 프랜차이즈로 전향을 하면서 유명해졌죠. 그런 집의 둘째 아들이었네요. 전 거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 말로는 제가 참 삶이 고단해 보였다는군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빠져들어 연애를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배경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음식점의 젊은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연애할 때까지 남편은 본인의 집 배경에 대해 저에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돈의 여유도 있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모습들이 생소하기도 하면서 자신감에 끌린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였죠. 프로포즈를 하고 남자친구의 집안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거부를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그런 집에선 절 보잘것없이 생각할 게 뻔하니까요. 단순히 저에겐 법대생이란 타이틀 말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저에게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긴장됐던 마음이 녹았어요. 법대생이라고 했나? 그럼 졸업하면 검사 준비하는 건가? 아니면 학기 중에 패스할 건가? 궁금한 게 많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건만 되면 바로 사실 준비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학교를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거고요. 아, 아르바이트 하면서 40 패스하는 게 쉽지는 않죠.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던데 진영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궁금했어요. 어떤 아가씨인지. 청명해 보이고 좋네요. 잘 만나봐요, 우리 아들이랑. 그리고 좋은 결과 이뤘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어머니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저를 남편은 많이 배려해 주어 저에게 맞춰서 결혼을 준비했네요. 이 부분에서 시부모님도 별다른 말씀은 없었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에게도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을 물론 너무 좋아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내 인생에 이제 행복한 나날만 있을 것 같다는 그 착각 속에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시작되었네요. 결혼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남편, 저 이렇게 6 식구가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맞이하는 첫날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쩜 그렇게 격이 없는 여자를? 저 어머니한테 놀랐잖아요. 아무리 법대생이라고 하지만 집안 보니까 난리더만. 다 쓸 데가 있다. 검사 돼봐라. 집안에 검사 하나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우리같이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검사 하나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것도 좋을 거야. 그리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내쫓으면 되지 안 그러냐? 진영이도 그 사랑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어머, 어머니, 역시 명쾌하시네요. 전 그 뜻은 몰랐어요. 어쩜 저렇게 격이 없는 며느리를 들이나 했더니 역시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계산도 못했을까봐 다 쓸 데가 있어서 순순히 들인 거지. 그리고 바로 팽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하면서 제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거기서 바로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댁에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이미 시어머니와 모든 집 식구들이 저에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는 이상 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정 공부에 매진했어요. 학교 방학에는 남편 가게를 도와주고 밤에는 공부하고 학기 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또 공부하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럼에도 남편이 있기에 행복했어요. 늘 제 편이 되어주고 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남편이랑 결혼한 것이라고 늘 다짐하고 되새겼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병행한 결과 저는 40패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검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셨죠. 제가 법대생일 때는 아무에게도 저를 소개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된 이후에는 우리 며느리라고 친구분들께도 소개해 주셨네요. 저도 학교 다닐 때와는 다르게 움츠러들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가 검사라는 이유로 저에게 어려운 일을 많이 부탁하셨어요. 약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법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제가 다 해결해 주길 바라셨어요. 어머님, 이건 제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단 검사가 힘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내가 그럼 널 며느리로 왜 얻었냐? 너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우리 진영이랑 결혼시켰겠어? 이런 거라도 네가 도와야지 안 그러냐? 그게 아니면 네가 어떻게 이 집에 시집 올 수 있었겠어? 이제 결혼했다고 배째라 이거냐? 아주 웃기는구나. 어머니, 그래도 그게 아니죠. 그래도 회사가 어느 정도 큰 만큼 떳떳하게 운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제 의견은 그래요. 아주 이게 검사라고?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가진 것도 치뿔없는 네가 공부한 것도 누구 덕분인데 우리 집에 충성해야지. 어머니, 제가 돈 벌어서 공부했어요. 이 집에 시집와서 한 번도 진영 씨 돈으로 공부해 본 적 없고 제가 식당 나가서 번 돈으로 학비 대고 시험 합격한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어머님 부탁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윤정이가 이 집에 비서실장도 아니고 별걸 다 부탁해 진짜. 이럴 거면 저희 나가 살게요. 내 아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다 저거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가진 것도 없는 것 고분고분 하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내 오해였구나.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이 이렇게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다니. 저것을 그냥.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면 할수록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이가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시댁의 핍박 속에서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윤정아. 너무 설렌다. 딸일까, 아들일까? 난 너랑 꼭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난 자기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이도 태어나면 우리도 부모가 되니까 조금 더 성숙해지자. 요즘 회사 사정이 진짜 별로거든. 사정이 별로라기보다, 나중에 설명할게. 형이랑 좀 트러블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너한테 이런 좋은 소식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난다. 진짜 고마워, 윤정아. 나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무슨 일 있어? 요즘 안색도 안 좋긴 해. 회사에 일이 있는 거야? 아니면 뭐 혹시 또 어머님이 안 좋은 거 부탁하셔? 회사가 간혹 좀 투명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이 걱정이 많이 되었죠. 딱 봐도 욕심 많은 아주버님, 어머님. 남편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트러블이 생기는 건 당연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별일이 아니라고 하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뱃속에 아이가 있고 이제 엄마가 되는 생각에 좋은 생각만을 하려고 애썼죠. 집에 가면 시어머니는 또다시 회사 일을 저에게 떠밀었지만 저에겐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머님도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날 중 드디어 아이의 성별이 공개되는 날이었어요. 너무나 설레는 마음에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갔어요. 결과는 딸이었네요. 저와 똑 닮은 딸을 가지고 싶다는 남편에게 얼른 결과를 알려줘야겠다 하며 호숫가에 낚시를 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는 그이. 무슨 일이 있나? 뭐 낚시에 열중 하나보다 이따 다시 전화 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울리는 저의 벨소리, 여보세요라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려오는 소리에 전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윤진영 씨 보호자 되시나요? 여기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얘기는 와서 들으시면 되세요. 그렇게 저는 졸도를 해버렸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갔죠. 들려오는 이야기는 낚시를 하다가 호수에 빠져 사망을 해버렸다는 얘기였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그것도 성별도 알기도 전에 사망을 했다니요. 기절을 하고 깨어났을 땐 이미 장례를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경황이 없는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만을 하였죠. 시어머니는 울고 있는 저에게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남편 잃은 서러움에 북받쳐 울고 있는 저에게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말은 곧 제 비수를 찍었네요.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너만 안 만났어도 우리 진영이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래가 아닌데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그렇다 아주. 기가 보통 기가 아니니 우리 아들이 안 죽고 백이여? 너 같은 거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알아? 이 나쁜 것 뚜고 쳐 이년아. 어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서 볼 것도 없고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불행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원. 그만해요, 엄마. 저 여자 재수 없던 게 하루 이틀인가? 검사랍시고 지 잘난 맛에 사는 것을. 진영이는 뭐가 좋다고? 아유,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어떤 존재인지?
모든 불행만 가져온 사람이라고 알아? 내 동생 진용이 다 너 때문이야. 전현이 나쁜 것이야 아주. 저게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우리 아들 어쩌면 좋으냐. 내 막내 아들, 내 귀한 아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떠나가라 울어댔죠. 자식 잃은 슬픔을 제가 어찌 헤아릴까 싶어 어머님 폭언을 듣고만 있었네요. 뱃속에 아이도 불쌍하고 전 이제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마음이 아파 도저히 몸을 가눌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전 폭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부정하다며 화를 내셨죠. 꼴도 보기 싫다. 너랑 네 뱃속에 있는 아가 우리 아들 잡아먹고 잘 살 줄 알아? 너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이 뻔뻔한 거사? 어머니,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진영 씨 없는 이 세상 두렵고 힘들어요, 네? 그만 좀 하세요. 닥쳐! 처음부터 널 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이 집에 해만 되는 것. 어디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에 발을 들여 천한 거사. 전 그렇게 집을 나오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뻔히 애가 태어나면 애도 미워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독립 준비를 하였죠. 하지만 처음엔 순순히 나가라고 하던 시부모님은 정작 제가 나가려고 하자 태도를 바꾸셨어요. 그 태도를 왜 바꿨는지 금세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요. 정말 의지할 곳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됐다. 진영이 없어도 네 방은 그대로 써. 애도 태어날 텐데 너 일도 하고 애도 보고 그렇게 애를 막 키울 거냐? 우리 진영이 핏줄인데? 어머니, 그래도 되나요? 저희 애랑 저랑 불행하다고 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한 건데 갑자기 나가지 말라니요? 진영이 핏줄인데 내가 성급했어. 짐 풀고 쉬거라. 너도 고단했을 텐데 다음 주부터는 출근도 다시 해야 될 텐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도 죽은 남편을 생각하니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도 낳고 시부모님이 본인들의 손녀도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듯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녘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 물을 먹으러 거실로 나가는 순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숙의 대화를 또 한 번 엿듣고 말았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다 쟤한테 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당연히 우리 아들 사망보험금인데 우리가 챙겨야지, 안 그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 하긴 우리 집에 도움도 안 되는 애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게끔 둘 수 없죠. 잘 생각해봐요. 분명 쟤랑 조카한테 다 갈 텐데 조카라도 붙잡고 있어야죠. 이 집에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다 줘요? 빈손으로 시집 왔으면 빈손으로 나가야지. 우리 회사에 뭐 도움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돈은 절대 못 주지. 일단 붙잡아 놨다가 슬슬 구슬려서 보험금만 받아내고 내보내자고요. 조카든 말든 둘 다요. 지혜는 그래도 끔찍할 텐데 자기가 어떡할 거야? 애 핑계를 대서라도 붙잡아야 해. 그리고 식모살이라도 시켜야지. 아우 억울해. 불쌍한 우리 아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연히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의 대화에는 저를 칭하는 말이 있더군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라 충격적이었네요. 어떻게 자식이 죽자마자 보험금 수령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싫었으면 저런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는지 또다시 손발이 발발 떨리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기에 꼭 참아내었죠. 아이만 낳는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느꼈어요. 피부치로 연결된 사이니까요. 그렇게 전 다시 복직을 하였고 출산 준비를 하였습니다. 간혹 몰아쳐오는 슬픔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제 딸을 꼭 예쁘게 키워낼 거라고 다짐했어요. 아침엔 일을 나가고 저녁엔 퇴근을 하여 시집살이를 하였죠. 만삭의 몸으로도 살림을 하였습니다. 그냥 죽은 남편을 생각해서 시부모님을 봉양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몸이 고되니까 조금이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게 되었고요. 반찬이 이게 뭐야? 어쩜 이리 간을 못 맞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도대체? 아유, 입 아파, 속 터져. 싱거우세요? 어머니 입맛에 맞춘다고 한 건데 내일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드세요. 내가 말을 말아야지. 너만 보면 답답하고 나까지 우울해진다. 표정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아유, 저 답답이. 그만해 당신도. 새아가도 앉아서 먹거라. 만삭에 밥까지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출근도 해야 하고 같이 앉아 먹자. 종종 시아버지가 조금씩은 챙겨주셨지만 이미 시아버지 속마음도 아는 터라 그렇게 와닿진 않았네요. 그렇게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시부모님께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혼자 방에서 끙끙대다 119를 불러 병원에 도착했죠. 집에 119가 도착을 해서야 시부모님은 잠에서 깨셨어요. 저의 진통 소리에 시어머니만 저와 같이 병원을 가주었죠. 가는 내내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했네요. 배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출산의 밤이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남들 앞에서 우리를 못된 사람으로 알려야 속이 편하지. 배 아프다고 내려와서 얘기하면 될 것을 119를 불러?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집에 사람들도 있는데 119를 부르는 게 어이가 없어서 나원 참. 너 혼자 애 낳냐? 유세도 아니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구박 속에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 기간 내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걱정을 가득했지만 저희 아이는 너무 예쁘게 나와주었습니다. 아주 아빠 판박이로요. 남편이 지금 출산 후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같이 기뻐해줬을지 눈물을 얼마나 흘려줬을지 생각을 하니 더욱더 남편이 그리웠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손녀지만 잘 보지 않으셨고요. 저와 딸아이를 조리원에 데려다주곤 집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시댁살이를 하는 기간 중 조리원에 있던 기간 10일만이 저에게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네요. 그렇게 몸조리를 하고 시댁에 들어가는 길, 이제 아이와 저는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또 한 번 시어머님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네요. 왔니? 몸조리는 좀 잘했고 이리 와서 앉아 보거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아기 좀 눕혀놓고 나오려무나.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리원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갔었어요. 이제 네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몫은 좀 챙겨주마. 서로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할 텐데 너 없는 동안 많이 생각했어. 네, 어머님. 그럼 저랑 이서랑 나가서 살면 되나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고 싶을 땐 언제든 데려오도록 할게요. 저도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먼저 말씀해줘서 감사했네요. 무슨 소리니?
너만 나가야지. 진영이 핏줄을 어딜 데리고 나가? 우리가 잘 키우마. 그러니까 너만 나가. 새 출발해야지 너도. 네? 아,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님 배 아파 낳은 아들 떼버리고 혼자 나오실 수 있나요? 전 못 그래요. 제목 얼마나 떼주시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부정탄다 어쩐다 하면서 저희 딸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 구박하시더니 진영씨 보험금 차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영씨가 이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전 아이 없이 못 나가요. 뭐? 우리 진영이의 핏줄 우리가 거두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그리고 우리 아들 죽은 사망보험금이 왜 너한테 다 가는 거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딸아이 앞으로 해놓고 당장 나가. 네 몫은 조금은 떼어줄 테니 알겠니? 그래요, 재수씨. 아니, 욕심이 과하네. 솔직히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다 받아먹어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나가던가. 아니면 저희가 조금 챙겨드릴 테니까 이거 받고 떨어지세요. 더 이상 진흙탕 싸움하지 마시고요. 못 나가요. 그리고 이런 법은 없죠. 어머니, 법적으로도 엄연히 문제 있는 거고요. 전 아이 포기 못합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을 끝으로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제 인생은 어쩜 이리 거센지 남편 잃고 자식까지 뺏길 위험에 처하니까 정신이 번뜩 차려지더라고요. 내 아이 내가 지켜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동서는 미련한 거야? 아니면 대단한 거야? 어쩜 그렇게 눈치를 받아도 나갈 생각을 하지도 않는지. 돈 때문에 그래? 제가 뭘요? 당연히 제 딸은 제가 지켜야죠. 여기서 형님도 저 같으면 생떼 같은 자식 떼어놓고 살 수 있겠어요? 뭐? 아, 참나. 동서, 많이 변했다. 애 낳고 어떻게 됐나 봐. 참나. 아니면 빈몸으로 조카랑 나가던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어? 여러 사람 불편하게 뭐 한 건지 안 그래? 그냥 나가줘 조용히. 어차피 여기 집이랑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잖아 동서는. 제가 왜요? 보기 싫은 사람이 나가세요. 전 제 아이 떼어놓고는 절대 못 나가요. 그리고 제목도 포기 못하죠. 안 그래요? 어머, 독한 거 봐. 이래서 없이 산 사람이 돈에 눈이 돌면 큰일 난다던데. 참 많이 변했다. 아니 원래 그런 건가? 네. 절 이렇게 만든 게 여기 가족들이죠. 안 그래요? 제 생각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고요. 전 점점 독해져만 갔네요. 시어머니의 이년저년 소리도 아무렇지 않아졌고 형님의 비아냥대는 소리 따위도 말이죠. 그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나가는 순간 딸아이는 무조건 데리고 나가지 말라는 시부모님. 그런 저는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었거든요. 죽은 남편의 부모님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핍박 속에 살았어요. 마침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기에 매번 집에서 시어머님의 눈총을 받아내었고요. 독한 것? 끈질긴 것? 이소 두고 나가라니까 어쩜 저리 뻔뻔하다니. 이제 내가 입이 아프다 아주. 네 불행이 우리 손녀한테 갈까봐 걱정이다 정말. 원래 딸은 어미 인생 닮은다는 말이 있는데 안 그러냐? 네 년이 화근이야. 불행을 달고 사는 년.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딸아이의 인생까지 운운하며 저에게 독한 말을 내뱉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 이상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전 그대로 뛰쳐나와
발길이 닿는 곳으로 달려나갔죠.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도착한 곳은 남편이 죽은 그 호숫가였네요. 그 호숫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도 원망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저를 두고 먼저 갔는지. 마음 같아선 당장 그 강물에 뛰쳐 들어가고 싶은 심정, 딸아이의 얼굴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정신을 차려보는데 호숫가에서 꿈틀꿈틀 무엇인가 한참 보니 웬 붕어 한 마리가 꿈틀대면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죠. 그리고 뻐끔뻐끔 그러다 그 근처를 맴도는 거였어요. 꼭 저를 위로해 주듯이. 한참 울다 그 붕어를 보며 멍을 때리는데 그 근처 흙더미에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죽은 남편이 항상 가지고 있던 USB였고요. 여기서 이걸 떨어뜨렸구나 하고 챙겼네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USB를 보니 거기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댁의 사업체에 불법으로 납품하는 거래처와 횡령 금액 등이 상세하게 엑셀로 정리되어 있었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숨기고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대부분 아주버님이 저지르신 일이더군요. 남편은 그걸 하나하나 저장해 두고 있었고요. 아마 남편이 죽기 전 아주버님과 회사에 불만이 아주 많은 것 같았어요. 살아있을 때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요즘 회사가 내 마음처럼 안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이런 걸 저장해둔 남편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누구 하나한테 기댈 곳도 없이 혼자 이걸 숨기고 얼마나 괴로웠을지. 아마도 이걸로 나중에 법적으로 제지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더군요. 홀로 외로이 싸움을 해왔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요. 시부모님의 사업체가 그리 투명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불법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사로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전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딸을 가지고 협박하는 시부모님, 그리고 비꼬는 형님, 딸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초조하게 지내온 날들을 생각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딸을 데리고 독립할 준비를 했고요. 일하는 법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고 딸과의 새 출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쉬웠던 일을 마음 먹기까지 쉽진 않았지만 무엇이든 맞서 싸우겠다 생각하고 각오했네요. 그리고 복직 후 시부모님 회사에 소장을 전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셨고 찾아오셔서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며 또다시 딸아이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 익숙했습니다. 다 각오를 했거든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언제든 우리 뒤통수 칠 생각만 했지, 니녀는?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검사라고 데려와서 집에 도움될 것 같아 오냐오냐 했더니 집에 도움은 안 돼. 제 남편도 잡아먹어. 이제 우리한테 칼을 꽂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님. 모욕죄로 콩밥 드시고 싶지 않으면 이쯤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서 가지고 협박도 그만하시고요. 정당히 경찰 조사 받으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네요. 더 이상 꼼수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서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게요. 얼마가 걸리든 싸울 거네요. 이제 더 이상 안 당해요. 애초부터 진영 씨 사망보험금 때문에 발 묶어두신 거 알고도 참은 거예요. 그리고 이서 자꾸 데려가려고 하신 것도 돈 때문인 거 다 알고요. 어머니, 진영 씨가 보면 어떻겠어요? 안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이 미친 것이
나를 가르치네. 가방끈 좀 길면 다냐? 내가 검사한테 덕 보려다 검사한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아주 못된 것. 아니, 동서, 제정신이야? 감히 우리 집을 상대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이제 남이라 이거야? 너, 내가 알아봤어. 그 입 좀 닫으세요. 아주버님 깜빵 보내기 싫으면 다 아주버님이 이렇게 저지른 거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은 저한테 욕할 게 아니라 빌어야 할 때라고? 이서 가지고 협박 그만하시고요. 돈에 눈먼 인간들 같으니라고. 뭐? 너 누구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야? 너 내가 오늘 가만두나 봐. 어디 잘난 척이야 지금? 천한 것이? 형님은 그 말이 끝나고 뺨을 날렸네요. 어이가 없던 순간도 잠시 저도 똑같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서류 더미를 얼굴에 날려버렸죠. 그리고 소리치는 시어머니와 형님을 뒤로한 채 제 일하는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소장을 추가했네요. 괘씸죄를 추가해버리고 그렇게 고소장을 또 하나 날렸어요. 시댁은 한바탕 뒤집어졌고 저를 가만 안 두겠다고 일을 가는 상황이 됐고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딸아이만 잘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되니까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소환 명령이 떨어져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에 들어갔네요. 시댁은 횡령과 불법 거래 등을 하여 아주버님이 불구속 입건되셨고 결국 징역을 가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었죠. 그리고 제 딸아이 건에 대하여 법적 다툼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법은 제 편이었고요. 친모가 살아있고 친모에게 친권, 양육권이 가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렇게 깔끔하게 모든 것을 끝을 내고 딸과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쉬웠던 일을 미련하게 시간을 허비한 느낌이기도 하지만 시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네요. 제 딸아이는 저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분명 죽은 남편도 이 모습을 보면 잘했다고 해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싸움을 마무리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사무치게 그립기도 이 모습을 같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남편과 꼭 닮은 딸아이를 보면서 항상 힘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딸아이가 언젠간 어른이 되어 엄마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이 거친 세상 정말 살아온 보람을 느낄 것 같네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아직도 남편이 혼자 회사에서 힘들었을 생각, 저희 가족을 위해 참아왔던 생각, 그리고 딸아이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을 생각하면 많이 아프네요. 그럼에도 저에겐 긍정적인 제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꼭 잘 키워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언젠가 남편을 다시 만난다면 남편이 저에게 이 세상 정말 잘 살아왔다고 고생했다고 한마디쯤은 해주겠죠. 그날만을 기다리며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그런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를 악물며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꼭 완치가 돼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그 인간들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가슴에 이상한 몽우리가 잡히면서 약간의 통증이 동반되어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었는데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남편과 결혼을 한 지 3년 차라 아이를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도중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터라 그 슬픔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었어요. 의사는 저에게 2기 정도 되어 보이고 완치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제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치료를 해주겠다며 4, 5년 정도의 기간을 보셨어요. 다른 곳에 이미 전이가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기간을 길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전부 알게 되셨고 제가 암이라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모는 오열을 하셨어요. 옆에서 남편도 눈물을 훔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6개월 전에 저와 평생을 함께 하실 줄 알았던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셔서 그 고통이 아직도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불행이 저에게 찾아와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죠. 아빠도 3년 전에 대장암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악재가 줄줄이 이어지다 보니 정신을 부여잡고 살아야겠다는 의지는 점점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시모는 꼭 이겨내야 한다고 제가 포기하지 않게 손을 잡아주셨지만 큰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만큼 너무 많은 불행들이 이어져 와서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은 제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었어요. 비록 부모님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한 가족처럼 진심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하루빨리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병문안을 오게 되었고 항암 치료로 달라진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친구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어요. 병원에서는 언제 퇴원할 수 있대? 수술은 아직 안 해도 되는 거야? 네가 병실에 누워서 지낼 거라곤 상상도 못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그러게, 나도 이 나이에 암으로 병원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이가 되지 않았을 때 얘기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거든.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권하더라고.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보조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해당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기가 어렵대. 그래서 종양이 있는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종양이 잘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네. 미세 전이 세포를 없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니까 의사의 말대로 따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 나도 하루라도 빨리 내 몸속에서 종양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전이세포가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보려는 것 같아. 그래도 네가 내 얼굴 보러 와주니까 조금은 기운이 난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다고. 항암 치료 받으면 몸이 많이 약해진다던데. 체력이 중요하니까 끼니 거리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아, 그리고 이건 뭐가 입맛에 맞을지 몰라서 과일 좀 여러 개 챙겨왔거든? 너는 아직 젊으니까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지혜 씨 오셨어요? 아, 뭘 이런 걸 다 챙겨왔어요. 다음에 올 땐 그냥 빈손으로 오세요. 이 사람이 요즘 빨리 태어나고 싶은지 치료에 적극적이라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남편도 제 친구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렇게 잠깐 동안 옆에 있어준 친구 덕분에 기운을 차릴 수 있었고, 남편은 제 친구를 배웅해 주고 오겠다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 와서 제 말동무가 되어줬고, 항암 치료 받는데 지치지 않게 옆에서 많은 힘을 줬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도 저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 주었고, 제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과 친구 사이에 눈에 거슬리는 모습들이 조금씩 들어왔고, 살짝씩 서로를 건드는 터치가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자주 얼굴을 봐서 그런지 상당히 친해진 걸 알 수 있었죠. 친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민해졌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신 요즘 내 친구랑 많이 가까워 보이던데 당신이 유부남인 거 알고 있지? 누가 보면 병실에 소개팅하러 나온 줄 알겠어. 그리고 요즘 당신 손버릇이 내 눈에 자꾸 거슬리는데 왜 내 친구를 살짝씩 건드리는 거야? 터치하는 당신 손이 점점 가감해지는 것 같아 친구가 불편해할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내가 지혜 씨한테 터치를 했다고? 아, 나도 모르게 그냥 인사 차례로 몇 번 하는 건데 그게 당신 눈에 거슬렸어? 그럼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 되겠네. 그리고 배웅해 주겠다고 나가면 왜 한참 뒤에나 들어오는 거야? 그냥 병실 문 앞에서만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으면 되는 건데 몇 시간 뒤에나 들어오잖아. 아이, 그건 볼일 좀 보느라 늦게 들어오는 거지. 배웅은 병실 앞에서 끝나는데? 당신 설마 지금 질투하는 건 아니지? 요즘 항암 치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니 예민해졌나 보다. 일찍 누워서 자는 게 좋겠어. 나도 내일 새벽같이 출근해야 돼서 오늘은 서둘러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오늘은 혼자 있을 수 있지? 당신이 하도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노트북 가져왔으니까 심심하면 인터넷 좀 하다가 자든지 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그럼 푹 쉬고 있어. 제가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행동을 했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남편과 친구와의 관계가 조금씩 의심이 되기 시작했죠. 남편한테 주의하라고 말을 했던 건 터치뿐만이 아닌 서로가 주고받는 눈빛에 느껴지는 감정이 좀 달라 보여서 조심해 주길 바랐던 건데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항암 치료로 정상이 아닌 몸 상태라고 했지만 둘 사이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심상치 않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둘 사이에 지나치게 가까워진 관계가 결국 제 감정을 터트리게 만들었고 남편이 제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는 내 친구라고. 아무리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해도 둘이 지켜야 할 게 있는 건데 왜 친구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건데? 이건 아니지 않아? 아, 내가 그랬나? 아, 요 근래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동생 같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올라갔네. 지혜 씨, 제 행동이 불편했어요? 네? 아,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저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는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손을 올렸는지도 몰랐어. 은실이가 많이 불편했었나 봐요. 앞으로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야겠네요. 내가 너무 과하게 행동을 했었나 봐요. 내가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덧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지금 내가 이 사람 행동 하나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지혜 너도 행동이 지나친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 옆에 있는 사람 유부남이야. 나랑 결혼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웃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깔깔거리면서 허벅지에 손까지 올려 터치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환자라도 눈은 잘 돌아가거든? 둘이서 하는 행동들이 지나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설마 둘이 그런 사이는 아니지?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보는데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어머,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랑 같이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까지 나를 몰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데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거 아니야?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서운하긴 하네. 먼저 일어나 볼 테니까 푹 쉬어라. 당분간 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완치되길 바랄게. 친구는 제 말에 기분이 나빴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이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서로의 행동이 내 눈에 거슬린다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그런 저를 안 좋게 받아들인 친구의 돌발 행동이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왜 그랬냐고 환자인 저에게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냈어요. 저한테 화를 낼 이유가 없는데 남편은 막말을 쏟아내었죠. 당신이 힘내라고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유부남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바람이라도 핀다는 거야? 대화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데? 당신 수발 드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모두가 희생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꼭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했어야 돼? 좋게 넘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혹시 암이 머리로 전이가 돼서 성격까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 방금 뭐라고 했어? 암이 머리로 전이가 됐냐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냥 남이야?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잖아. 그래서 내가 보는 시선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것 뿐인데 이게 잘못된 거야? 당신이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 앞에서 처신을 잘했었겠지. 예민하게 받아들인 당신이 문제지. 좋은 분위기를 다 망쳐버렸잖아. 집에서 쉬고 싶고 힘들어도 아픈 당신 앞에서 내색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바람 피우는 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좀 전에 했던 그 말이 나랑 지혜 씨를 불륜남녀로 만들어 버렸다고. 오늘은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혼자서 시간 보내. 이런 기분으로 당신 옆에 있어봤자 뭐하겠어? 스트레스만 더 줄 텐데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낫겠지. 화를 내야 될 사람은 저인데
되려 남편이 더 흥분해서는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고 그 모습에 놀란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의지할 때라곤 남편밖에 없는데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막대하는 모습에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지 거침없이 상처되는 말을 쏟아낸 남편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그날 병원에서는 저 혼자 남게 되었고 서운했던 감정이 터져나와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병실에서 뛰쳐나간 뒤로 며칠간 병원에 오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대신 시모가 이틀 뒤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힘든 몸을 일으켜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저를 바라보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온 것 같니? 너, 내 아들을 불륜남으로 만들었다면서? 죽을 날이 가까우면 막말을 뱉는다더만. 너 의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러디? 아니 어떻게 매일같이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며 희생하는 내 아들을 불륜남으로 만들 수가 있어? 내 아들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 넘은 것도 아니고 이제 막 3년밖에 안 됐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내 아들 고생 다 시켜놓고 미안한 감정이 조금도 없는 거지?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참다 시선이 너무 불편해서 자제 좀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던 것 뿐이에요. 너무 대놓고 서로가 터치를 하는데 그걸 계속 허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지만 제가 그 사람 아내고 그런 모습이 싫다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이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어머님도 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오신 이유가 저한테 한마디 하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 네가 생각 없이 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아들이 병원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았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니? 너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니? 젊은 나이에 암이 웬 말이야.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결혼 시작했으면서 내 아들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놓았잖니? 암에 걸린 사람은 항암 치료 받으면 아이 가질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한다더만 우리 집안대는 누가 이어줄 거야? 우리 집에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내 아들을 불륜남으로 만들었으면 당장이라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뭘 할 수가 있는데 너희 부모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서 그동안 불쌍한 마음에 아껴주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네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후벼 팔 줄은 전혀 몰랐다. 평생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둘이 갈라서는 게 좋지 않겠니? 앞으로 내 아들을 더 의심할 테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게 뻔한데 너희 둘이 서로 부부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필요 없잖아. 어머님, 그건 제가 그이랑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불륜남으로 몰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그이랑 대화 좀 하게 연락 좀 해주세요. 서로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야 하잖아요. 제 전화는 받지 않으려 해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니? 나는 너희 둘이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서류에 도장 찍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내 아들 인생에서 그만 빠져 죽어라. 시모는 제 말을 더 이상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제가 뭘 잘못했는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다시 되돌아봤지만 저는 뭐가 문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친구가 제 앞에서 보인 행동은 분명 잘못된 거고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뿐인데 그게 이혼까지 가게 될 정도로 큰 문제로 다가올 상황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더는 치료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치료를 그만 받고 퇴원하겠다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곤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한바탕 뒤흔들고 간 이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병 걸린 제가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었죠.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버렸으면 문제는 심각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남편의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계속해서 쌓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제 말에 거부를 했어요.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껏 살아온 시간 나한테 보상이라도 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면 하루빨리 퇴원하지 그래? 나랑 사는 게 힘들면 그만하자는 거야. 내 몸이 온전치 않은데 뭐하러 같이 살아가려는 건데? 당신은 이미 나에 대한 감정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 그렇다고 환자인 너를 두고 이혼을 하면 내가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아?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치료에나 집중해. 나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왔지만 법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부부이고 내 할 도리를 하기 위해 온 것뿐이야. 내가 한 행동들이 많이 거슬렸다면 앞으로 조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말을 좀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어. 서로 힘들다 보면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는 건 당연한 거야. 넘어갈 수 있는 건 좋게 넘어가자는 말이야. 남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고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친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둘이 약간의 텀을 두고 들어왔지만 서로 입을 맞춘 것 마냥 시간 간격을 두고 들어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이미 둘은 상당히 가까워진 사이가 되어버렸는지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였었죠. 하지만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써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먼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시모의 말대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최대한 안 좋아진 상황을 다시 풀어나가려 했었어요.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 힘이 들어 지쳐버린 나머지 병상에 눕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건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제 앞에 보이는 하나의 장면에
다시 눈을 질끈 감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친구의 입에 황도캔을 떠먹이면서 서로 꿀이 떨어지다 못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과 함께 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은실이 부모님 집이 정말 좋긴 하더라. 거기가 정말 우리 집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 것 같아? 그냥 병원에서 쭉 살게 하면 안 돼? 아직 수술도 받지 않았으니까 항암 치료로 암이 줄어든다 싶으면 수술 날짜 잡겠지. 어차피 암이 한번 생기면 다른 곳에도 이미 전이가 많이 됐을 거야. 그럼 병원에서 살아야 될 날이 많아지겠지. 내가 알아봤는데 암 2기가 넘어가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 그리고 젊은 나이일수록 진행 속도가 빨라져서 더 힘들다던데? 장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시던 그 집이 지금 아마 40억 정도 될걸? 괜히 비싼 게 아니야. 그쪽 주위 입지를 봐봐.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냥 앞으로 거기에서 우리 둘이 쭉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은실이 얘는 언제 깨어나는 거야? 우리가 하는 말 듣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의사가 그러는데 약 기운 때문에 늦은 저녁 시간이나 되어서야 정신을 차릴 거래. 요즘 이 사람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데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수술도 하는데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가 봐. 그나저나 나는 지혜 부모님 얼굴 언제 뵈지? 정식적으로 인사는 드려야 할 거 아니야. 뱃속의 아이도 생각해야지. 우리 부모님도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이 사람이랑 하루빨리 이혼하기를 원하셔. 병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 않대. 나도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께 말을 하고 싶긴 하지만 은실이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오빠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꺼내면 우리가 불륜인 걸 인정하는 거잖아. 암 환자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이케야 몇 년이야. 그럼 그 전까지 우리 관계를 최대한 숨기고 있다가 세상 떠나면 그때 정식으로 결혼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40억 집이 눈앞에 있는데 이건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어? 오늘도 나랑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있다가 갈 거지? 남편과 친구는 제가 상상했던 대로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집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원을 했었는데 그 집을 지들 집인 양 드나들면서 항암 치료받고 누워있는 저를 보며 비웃는 두 연놈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는 걸 최대한 억누르면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자 남편과 친구는 한참 뒤에나 깨어날 것 같다면서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친구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둘은 병실을 나가게 되었고 저는 그제서야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둘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의사에게 사정을 얘기한 뒤 힘든 몸을 이끌고 택시에 몸을 실어 두 눈으로 현장을 보기 위해 엄마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정말로 엄마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 입원을 했었을 당시 엄마 집에 필요한 물건들이 몇 개 있어서 남편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 비밀번호를 알려줬었거든요.
엄마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죠.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전자키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은 다음 집안에 발을 들였고 가지런히 놓여있는 남편과 친구의 신발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좋지 않은 몸으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안방으로 향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용하셨던 방을 남편과 친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역겨웠습니다. 현장을 급습하려고 방문 손잡이를 잡은 뒤 문을 활짝 열려는 순간 남편의 한마디에 온몸이 경직이 되었어요.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건에 남편이 개입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저번에 말했던 거 다 사실이라니까. 내가 뭐하러 지혜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장모님이 나를 그동안 얼마나 안 좋게 봤었는데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털어놓으셨어. 내가 여자들한테 너무 들이댄다고. 그 사람 없을 때 몇 번 지적을 받았었거든. 그냥 친절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뿐인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욱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장모님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하자가 있는 곳에 손 좀 봐달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었거든. 내가 무시를 하니까 결국 장모님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길래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다리를 뒤집어 엎어버렸어.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괜히 성질 건드려서 결국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났잖아.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더 살 수 있는 거 삶이 단축돼 버렸지. 그냥 사고사로 처리가 돼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은실이 세상 떠나면 이 집 우리가 전체 리모델링해서 살까? 아니면 처분하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래? 40억이면 아파트 사고도 남잖아. 아무래도 이 집에서 사는 건 좀 찝찝하잖아. 그냥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한 범인을 찾았다면서 서둘러 부모님 집으로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가빠지는 숨을 고르기 위해 소파에 앉아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몇 분 만에 도착한 경찰들은 초인종을 눌렀고 그 소리에 안방에서 튀어나온 남편과 친구는 거실에 있는 저를 보고 경악을 하며 뒤로 넘어져 버렸네요. 병원에 있어야 될 제가 거실에 앉아 있자 어떻게 된 거냐면서 말을 더듬었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남편한테 신고가 접수돼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경찰들을 뿌리치며 난리를 치길래 좀 전에 나눴던 남편과 친구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려줬어요. 그제서야 발버둥 치던 몸을 멈춘 남편은 순순히 경찰들에게 연행이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숨긴 친구 또한 경찰서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부모님과 친구 부모님께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현실을 거부하셨지만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조사 끝에 모든 범행을 시인했고 평생 모르고 살 뻔했던 엄마가 세상 떠난 이유가 밝혀지게 되었죠. 이 일로 인해 현재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조치 중이고
친구 또한 범행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도 숨긴 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내리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는 이혼 절차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밟았고 친구에게는 상간녀 소송까지 추가한 상태죠.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갔지만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두 금수들에게 있는 힘껏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의 실수를 용서해 달라며 병실에 있는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셨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남편과 친구에게는 조금의 선처도 베풀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도 저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날짜까지 잡혀 있는 상황 속에 두 연놈들의 저지른 행동에 대해 소송을 하려 하니 많이 버겁네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이 너무 크게 다가와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제가 이 암을 이겨내고 세상 밖으로 나가 그 인간들 앞에 서야 제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아요. 꼭 암을 이겨내서 제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다행히 암세포가 다른 곳에 전이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있을 경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지만 그 인간들보다 먼저 눈을 감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결혼 14년 차 주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변했다지만 인식의 변화와 흐름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어려서 집이 어려웠어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살림은 제자리, 그 말이 딱이었죠. 어려서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가는 대학도 포기하고 바로 은행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나쁘지 않았죠.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없이 살았는데 나름 제가 잘 자라주었다고 생각하였어요. 저도 취업을 하여 돈을 벌게 되니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웠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대학을 가지 못했던 원망도 많았지만 점차 내가 직접 월급쟁이가 되어보니 부모님의 고단한 삶을 이해할 수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제가 주어진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을 쯤 은행 선배가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하더라고요. 아직 결혼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저는 거절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직 부모님은 제 결혼이 부담스러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애써 들어오는 소개팅들을 번번이 거절했죠. 미진아, 진짜 괜찮은 남자 하나 있는데 만나볼래?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 그냥 부담 없이 만나만 봐. 어때? 에이, 제가 아직 남자 만날 준비는 안 되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저 말고 다른 사람 소개해 주세요. 아, 대출팀에 선미 씨도 외롭다고 하던데. 선미 씨 어때요? 전 아직 여유가 없어요. 선배가 좋은 마음으로 소개해 주신 건데 죄송해요. 사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네가 지나가더라고. 근데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지 뭐야. 한번 만나봐. 어때? 네가 경제적으로 부담 가질 것도 없어. 뭐 돈에 팍팍한 사람 아니니까 너한테 스트레스 줄 일도 없을 거고 진짜 괜찮은 친구라서 그래. 네? 저를요?
어머, 그래도 아직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아직 결혼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조금 고민해 볼게요, 선배. 그래, 잘 생각해봐. 진짜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정말 인간성 하나는 최고라니까. 다른 여자가 채가기 전에 얼른 말해줘야 해. 혹시라도 결혼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만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거절하였죠. 하지만 선배는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어요. 그 남자분도 제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고요. 선배의 끈질긴 부탁에 한번 만나나 볼까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소개팅을 승낙했어요. 제 인생에서 첫 소개팅이었죠. 얼마나 괜찮은 남자길래 선배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배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의 현 남편이죠. 남편은 첫 만남부터 훈훈한 인상에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을 생각하는 배려, 처음 보자마자 그의 인상에 반해버렸죠. 저도 모르게 그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 선배한테 소개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제가 더 마음에 들어버렸죠. 놀랄 만큼 저희는 가까워졌어요. 제가 엄청 끈질기게 소개해달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성공했네요. 미진 씨만 괜찮다면 앞으로도 만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저도 결혼에 부담만 없다면 승철 씨 만나는 거 좋아요. 다정하시고 매너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성급한 것 같지만 정말 저희 집에 몸만 오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아, 그래도 어떻게 그러나요? 말이라도 그렇게 좋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전 그래도 일도 오래 해야 하고 또 걸리는 게 많아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저희 가난 아픔까지도 본인의 가난처럼 여겼어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만남을 갖기 시작했죠. 만나다 보니 역시나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이 저희 집과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오랜 만남 끝에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저희 집이 많이 기운다는 느낌에 2번의 거절 끝에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 시집살이의 시작이 되었죠. 시부모님은 저를 격렬히 반대했어요. 본인들과 비슷한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 했으니까요. 이해는 합니다. 공들여 키운 아들,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맡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부모님의 뜻을 남편이 꺾어버렸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 승철이가 죽고 못 산다니 허락하는 거다. 알겠니? 내가 무슨 마음으로 허락하는지만 알아둬.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마음에 제가 들진 않겠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승철 씨한테도 잘할게요. 우리 집에 동서 같은 사람이 들어올 줄 몰랐어, 정말. 뭐 대단한 재벌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망 있는 집이거든, 우리가. 네, 형님이랑도 잘 지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승철 씨가 형제가 딱 둘이다 보니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내가 동서랑? 아무리 형제라도 급이 맞아야 잘 지내겠지? 그런 부분은 생각해봤고? 되게 웃긴다, 동서. 골 때려. 네?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쉽네요. 형님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시하진 마세요. 남편의 집안은
아버님이 큰 유통회사를 하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형님 또한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고졸 출신 은행 공채 직원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남편도 아버님 사업을 이어서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어요. 저희는 집도 가난하고 저도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에선 저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고요.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집을 간 거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갈 때마다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잘해주어서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쌈짓돈을 챙겨 주었죠.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동안 해준 것도 없고 이렇게 본인이 다 준비해서 시집 가는데 아빠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다. 에이, 아빠 무슨 이런 거 안 해줘도 돼. 엄마 아빠도 어려우면서 이런 돈은 날 왜 줘? 얼른 넣어둬, 응? 바담이지나. 엄마 아빠가 그동안 정말 해준 게 없어서 그래. 우리 딸 혼자 잘 자라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기특하다. 그리고 이건 조상님이 물려주신 건데 꼭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이게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알겠지? 이건 아빠가 애지중지 하는 거 아니었어? 나 자식이라고 물려주는 거야? 아빠가 애지중지 한 만큼 나도 잘 보관할게요. 모든 부모님이 그렇듯 없는 돈에도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어 하는 맘이었죠. 그리고 부모님이 쌈짓돈과 챙겨주신 거는 한 몸으로 쓰여있는 종이었어요. 언제적 거였는진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집에 가품처럼 모셔왔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아빠가 아끼는 종이를 제가 받게 되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정말 시집을 가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눈물 콧물 짜며 시집을 갔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바로 분가를 했기 때문에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매일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평일엔 제가 일도 하고 남편과는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주말마다 저희를 불러대셨기 때문에 주말엔 가야 했죠.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날이면 금요일 밤부터 한숨이 나왔어요. 잠도 안 오고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저는 그때 약간의 공황장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시댁 현관 앞에만 가면 한숨부터 나오고 숨이 잘 안 쉬어졌거든요. 제가 들어서면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지적부터 했어요. 머리 스타일, 옷, 살이 빠졌네, 쪘네부터 외모적인 지적은 물론이고 역시나 끝은 배움으로 무시했죠. 처음엔 매번 당하기만 하다가 이대로는 제정신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반격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형님의 귀는 소기에 경을 끼었죠. 어머, 동서. 오늘은 패션 콘셉트가 뭐야? 나 진짜 그런 옷 고를래도 못 고르겠다. 어쩜 이리 센스가 없는지. 센스가 없는 사람은 마네킹에 그대로 걸린 옷 사면 되는데 이게 못 보고 자라서 그런 건가? 옷차림 좀 신경 써. 우리 집안이 어디 보통 집안이야? 네 형님 말이 맞다. 원 시댁에 오는 꼴이 그게 뭐니? 나중에 어른들도 만나고 해야 할 텐데 신경 좀 써라. 네 형님 있는 옷 스타일 좀 배워. 이거 승졸 씨가 사준 거예요, 어머니 형님. 앞으로는 제가 골라볼게요. 그래도 옷 못 입는다는 소린 안 들어봤거든요. 서방님이 사준 거라고? 아휴, 서방님도 참. 아니, 머리는 또 왜 그래? 머리 스타일도 약간 옛날 스타일 같아, 동서는.
제 머리가요? 은행에선 저보고 머리 너무 예쁘다고 하던데. 형님 스타일 맞추기 되게 힘드네요. 서원이가 나중에 데리고 올 형님 며느리감은 피곤하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본인 스타일을 강요하시니 안 그래요? 뭐라고? 동서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웃긴다 진짜. 서원이 얘기가 왜 나와 거기서? 그리고 우리 서원이가 동서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겠어? 동서 착각하나 본데? 진짜 동서는 우리 집이랑 급이 안 맞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까불어, 어? 그만들 해라. 작은 애 너는 네 형님한테 말본세가 그게 뭐냐? 그래서 폰대 없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이제 그만해라. 지적질을 유도하는 형님이 얄미워서 저렇게 애둘러 말도 해봤지만 형님의 지적질은 끝나지 않았죠. 맹수가 먹이를 찾듯이 형님에겐 저는 먹잇감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본인을 추켜 세우는 형님을 어머님은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제가 조금이라도 형님에게 말대꾸를 하는 날엔 시어머니의 호통 때문에 살 수가 없었죠. 괜한 집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참았어요. 남편도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큰 소리를 내면 남편이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댁은 저에게 늘 어려웠어요. 그래도 미진이가 아침밥도 잘 챙겨주고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요새 살이 쪘다니까. 형은 살 좀 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놈의 역사 공부가 뭐라고. 이제 선생님이면 그냥 마음 편하게 애들 가르치고 편하게 살아, 형.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서방님이 말 좀 해주세요. 매일 방에 틀어박혀서 뭔 그렇게 공부를 하는지. 저랑은 얼굴 볼 시간도 없다니까요. 에이, 내가 뭘. 네가 역사에 대해 아냐? 우리나라 선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알면 알수록 대단하다고. 아휴, 그래도 그렇지. 나랑 얼굴 볼 시간은 돼야지, 안 그래? 맨날 밥만 먹고 공부만 하니까 살이 빠지는 거야. 그래요. 이제 좀 쉬엄쉬엄 해. 원래도 말랐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다. 하여간 나랑 완전히 다르다니깐. 난 이과 체질. 남편의 형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지만 원래는 역사학자가 꿈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님이 키운 회사를 형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 아주버님은 완강히 거부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 남편이 이어받게 된 거죠. 시부모님은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장남에 대한 기대는 많이 내려놓으셨고요. 평소에 말도 없고 늘 나긋나긋한 분이었기에 시댁에서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죠. 그런 아주버님이 표독스러운 형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니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래도 둘째 얘가 우리 승철이 밥이나 굶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잘 챙겨주나 보지?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든다, 딱 하나. 승철 씨가 잘 먹어주니까 요리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얼마나 잘해주는데. 내가 오죽하면 엄마 살이 쪘겠어? 결혼하니까 밥도 맛있고 간식도 많이 챙겨주고 좋아. 하지만 형님은 어머님이 제 칭찬하는 꼴도 못 보셨죠. 그래서 이해질세라 저를 내려깎기 시작하였죠. 초등학교 교사가 맞는지 자질이 늘 의심스러웠어요. 가방끈이 길면 뭐하나. 저런 사람이 초등학생들의 인성을 가르친다고 하니 소름이 돋았죠. 어머, 동서. 너무 미련하게 먹이는 거 아니야? 그것도 좀 절제해야지, 안 그래? 아무리 내세울 게 없어도 그렇지. 네?
제가 설마 남편 배 터지게 미련하게 먹이겠어요? 형님은 생각을 하셔도 꼭 적당히 먹이는 거죠. 음식 솜씨가 좋아서 남편이 잘 먹는 거고요. 하긴 잘해 먹여야 되긴 하겠다. 그거 아니면 뭐 동서가 딱히 밀어붙일 게 없잖아. 안 그래? 기분 나빠하지 마. 원래 살림 잘하는 사람들이 있대. 동서처럼 약간 우악스러운 사람이 살림을 잘하는 것 같긴 해. 동서가 손맛이 있지. 네? 우악이요? 형님은 참 같은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하시더라. 형님도 이제 요리 좀 배우세요. 서은이도 잘 먹어야죠. 뭐야? 내 요리 실력이 어디가 어때서 그래? 참나. 그리고 난 요리 안 해도 괜찮아. 사람 부리고 살 거니까. 동서는 뭘 알아야 부리겠지만. 그만들 해라. 너희는 어쩜 만나기만 하면 한마디도 안 짓니? 둘째는 형님 말에 또박또박 말대꾸 좀 그만해라. 보기 안 좋아. 그렇게 저는 형님의 무시 속에 지내온 나날이었죠. 시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눈에 차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형님이 제일 심하게 저를 갈구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지자 시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마음이 조금은 수그러들었고요. 별탈 없이 10개월 후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확실히 부모가 되니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알겠더라고요.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금전적으로 따라주지 않을 때 오는 좌절감이 더 클 것 같은 마음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더 해주고 싶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자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했죠. 하지만 형님은 저희 딸아이를 보고도 역시 지적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딸아이에게도 지적을 하니 그때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 동서 애 낳은 거 축하해. 어쩜 시간도 빠르지. 남의 임신이랑 출산은 빠르다니까. 근데 조카 코가 딱 자기 코다. 서방님 코 닮았으면 어떡했을 텐데. 하필 동서 코를 닮을 게 뭐야? 안 그래? 나중에 코 수술은 꼭 시켜줘야 되겠어. 네? 지금 저희 아기 얼굴 평가하는 거예요? 아직 신생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가 뭐가 어때서 그래요? 제가 서은이 눈이 왜 이렇게 쭉 찢어졌어? 라고 하면 좋으세요? 죄송한데 저희 아이 얼굴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형님. 어? 아니, 동서 웃긴다. 뭘 그렇게 발끈해? 농담 좀 할 수도 있지. 이게 꼭 사람이 어렵게 자랄수록 피해의식이 있다니까. 내가 무서워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어? 아유, 정말. 이래서 없이 산 것들이랑은 겸상을 하면 안 돼. 뭐만 하면 빽빽 아주 시끄러워. 아, 진짜 보자 하니까 완전 어이가 없어서 지금의 막 낳은 저한테 아기가 어떻냐는 둥 말하는 형님은 괜찮고요. 그게 배운 사람의 자세인가요? 원래도 엄청 무례하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친다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높은 고송이 저와 형님에게 오가자 남편이 중재에 나섰죠. 그리고 그제야 저희의 말다툼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분은 풀리지 않았어요. 원래도 늘 저를 무시하던 형님이었지만 제 딸아이마저 무시하는 느낌이 들자 더더욱 제가 흥분을 했죠. 남편이 저를 계속 다독여 주어 간신히 화를 억누를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형님은 저를 정말 무시했었죠. 내가 미안해. 형수 원래 남 무시하기가 득기잖아. 그냥 우리 예린이 보고 툭 던진 말일 텐데 자기가 참아. 내가 어떻게 참아?
나한테 그러는 건 참아도 우리 예린이 가지고 그러는 거 못 참아. 한두 번 참는 것도 아니야. 알지. 그래도 지금 몸조리 잘해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자기 건강 다칠까봐 걱정돼. 그렇게 남편의 위로 속에 마음을 진정해 갔죠. 하지만 그날 묵은 앙금이 컸던 탓인지 형님과는 전보다도 더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어요. 형님은 저를 본인과 급이 다른 사람으로 무시했고 저는 그런 형님의 모습을 견딜 수 없었고요. 반복이 되자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사이가 되었죠. 이렇게 5년 정도가 흘렀어요. 딸아이의 나이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설날에 일어난 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이제 딸아이는 서랍을 열고 닫고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나이였죠. 그날도 어김없이 명절을 치르러 시댁에 가려고 하는데 딸아이는 안방 서랍을 열고 닫고 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어요. 예린아, 이제 할머니네 가야지. 어서 나와. 거기서 뭐해? 얼른 겉옷 입자. 가서 할머니네서 세배도 하고 예린이가 잘 부르는 노래도 불러드리자. 방에서 나온 딸은 뭔가를 주머니에 쏙 넣었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딸아이와 남편과 같이 시댁에 방문했어요. 저와 어머님, 형님은 한참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참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형님이 장강에 들어가서 나오더니 저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보낸 300만 원짜리 송로버섯이 없어졌거든요? 아니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장강에 있었는데 없어요. 에그머니나. 아니 그게 어디 갔다니? 그 귀한 송로버섯을 사돈이 보내주신 건데 얼른 찾아야지. 잘 찾아본 거야? 제가 몇 번이고 뒤져도 없어요. 아까 분명 동서 올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없어질 일이 없잖아요. 동서, 너 아니야? 이거 비싼 버섯인 줄 알고 네가 꿀꺽한 거 아니냐고. 너 아니면 누구니? 그럴 사람이 여기 또 어디 있어? 어? 네?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참나. 아니 형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지금 저보고 버섯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아니면 누구니? 그리고 우리 집에 이런 짓 할 사람이 너밖에 또 누가 있어? 멀쩡히 있던 송로버섯이 왜 없어지냐고. 아니 형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뻔히 같이 계속 음식했는데 무슨 버섯을 훔쳐요 제가?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그래. 얘 큰애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진정 좀 해. 잘 찾아보자. 어디 구석에 떨어졌거나 하지 않았겠니? 어? 아니요. 분명 동서 오기 전엔 있었어요. 너 당장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너같이 근본 없는 애가 300짜리니까 눈이 돌았겠지. 아니야? 없이 자라서 이런 거 보면 눈 돌아갈 거 아니야. 너네 친정 갖다 주려고 숨겨놨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얼른 내놓지 못해? 너무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형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제가 애들도 아니고 너너거리면서 저에게 따지듯 몰아붙이니 저도 꼭지가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인데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나 하는 마음에서도 화가 너무 났죠. 아니 형님, 저한테 피해의식 있으세요? 예전부터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하다하다 도둑이라뇨. 뻔뻔하기는. 네 년이잖아. 네가 우리 집에서 선물해준 300만 원짜리 송로버섯 훔쳐간 도둑이잖아. 너 아니면 누구야?
형님은 제 입에서 피해의식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모든 전들을 저에게 집어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죠.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무식하게 저한테 달려드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전을 맞으면서 어안이 벙벙하였고 급기야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태어나 처음으로 잡힌 머리채였어요. 놀란 저는 애써 뿌리치려고 했죠. 어머, 이거 안 나요? 아, 미쳤나봐 진짜. 어디라고 나한테 손을 대? 여보, 이건 나요. 안 그러면 저도 잡습니다. 네가 어디 할 말이 있어?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이 도두가. 송로버섯 어디 있냐고. 그게 얼마짜린데 얼른 안 내놔?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자 그제야 남편이 들어와 형님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매우 화가 난 눈치였죠. 아니, 뭐 하는 짓이에요? 형수님 이렇게 몰상식한 분이었어요? 아,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리고 도둑이라뇨. 지금 예린이 엄마 보고 도둑이라고 한 겁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그깟 300만 원짜리 송로버섯을 훔칠 사람으로 보여요?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럼 누구란 말이에요? 이 집에서 근본 없는 사람은 동서 하나뿐인데 이런 짓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서방님이 말 좀 해보세요. 끝까지 근본 타령을 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죠.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형님과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을 때 아주버님이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입에서 나온 말은 또 한 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근본 없는 작것들아, 전부 나가! 어디 위대한 재수씨한테 함부로 손을 대? 당신 미쳤어? 재수씨가 누군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지금 나한테 근본 없는 작것이라고 한 거야? 예린 엄마가 아니고? 아,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조용해, 당신. 그만 못해? 재수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얼른 사과 드려. 뭐라는 거야? 지금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누군데 그래? 정신 차려. 지금 우리 아빠가 준 송로버섯이 없어졌다니까, 어? 그깟 송로버섯이 뭐가 중요해? 재수씨 조상님이 누군지나 알고 그러는 거야? 우리랑은 근본부터가 다르다고. 아주버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제 딸아이와 형님의 아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제 딸아이가 아까 집 서랍에서 챙긴 종이를 떨군 모양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그 종이를 보자마자 한참을 들여다봤다고 해요. 역사학자가 꿈이었지만 학자까지 되지 못한 아주버님은 한문과 역사에 대해 아주 빠삭한 분이셨거든요. 그 종이는 바로 우리나라 사단법인 애국동지 원호회에서 발급한 감사장이었어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예전 독립운동을 할 때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치료해 주셨던 의사였다고 합니다. 종이들이 여러 장이 있었는데 그 중엔 할아버지께서 독립군들의 자금도 조달해주고 치료도 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말을 들으니 아차했어요. 저도 몰랐던 것이었거든요. 시대가 변했고 우리나라 독립에 애써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잊혀가고 있는 이 순간이 참으로 애석하더군요. 제가 그런 집안의 자손이었다는 것도 몰랐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머리가 땅하고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분이 우리 할아버지라고 하니 뿌듯하기도 했고요. 이 말이 끝나고 아주버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셨습니다. 재수씨, 그동안 죄송해요. 저희 집은 잘난 거 하나 없이 돈만 많은 집인데 재수씨의 집안 배경 보고 저희 아빠 엄마도 그렇고 이 사람도 많이 무시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건데 재수씨의 조상님이 독립을 위해 애써주신 분이라면 지금의 이 나라가 있기 위해 매우 애써주신 분이실 텐데 이거야말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동안 저희 집 무례 잊어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사과해요. 뭐 지금은 덜 그러시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랑 비교도 안 되는 집안이에요. 재수씨 집안은. 당신도 얼른 사과해. 지금 그깟 송로버섯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대단한 분이 조상님이셔, 안 그래? 점점 잊혀지고 있는 이런 독립군들의 희생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야. 제가 와이프 대신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재수씨. 용서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아주버님의 사과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님, 아버님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요. 사실 정말 재조명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점점 잊혀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저조차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형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놀래서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좋게 그때 형님 아들 서은이가 방에서 송로버섯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송로버섯을 보니 더 어이가 없더군요.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나 싶어서요. 형님, 저기 서은이 손에 달린 송로버섯 좀 보세요. 장강에 놔뒀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찾아보지도 않고 저 쥐잡듯 잡은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거기 있어? 아우 서은아, 너 엄마 물건 가지고 장난치지 말랬지? 이상하다. 왜 거기서 나왔지?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꼴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와다다 따졌죠. 사과는 하셔야죠. 형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고상한 척 하면 뭐예요? 이렇게 천성이 드러나는데 형님 집안은 친일파였으려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르고 나보다 약한 상대 깔아뭉개려고만 해요? 네? 사람의 정이란 눈꽃만큼도 없어. 얼른 사과해요. 생사람 잡은 거랑 그동안 나 무시한 거 알겠어요? 안 그럼 나 그냥 안 넘어가요.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래 큰애야. 너 얼른 사과해라. 네가 심했어. 그리고 그전부터 작은애 계속 무시하는데 네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니? 그것도 사과해 당장. 명절에 기분 좋은 날 이게 뭐니? 그깟 송로버섯 하나로 아주 사람을 잡고 있어.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근본 없는 애가 시집 왔다고 먼저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건 그때 얘기지. 그리고 지금 승섭이 말 들어보니까 아주 유서 깊은 집안 같구나, 우리 둘째네가. 그걸 돈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 얼른 사과해. 그리고 나도 미리 사과한다, 작은애야. 그때는 그냥 내가 왜 그랬는지 참 용서해 주렴.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근데 형님한텐 꼭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저를 그렇게 철저히 무시했는데. 뭐 하고 있어? 둘째가 사과 받자고 하잖아. 얼른 사과해. 너 안 그러면 이 집에 다신 발 못 붙일 줄 알아? 애가 천박하게 머리채나 잡고 말이야. 아유 끔찍해. 어디서 저런 애가 굴러왔는지 내가 점점 보면 볼수록 무섭다니까. 아유 징그러. 형님은 어머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물을 흘리고 뛰쳐나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의 태도에
적잖이 충격받으신 모양이었어요. 얼마나 꼴 좋던지. 못된 것 같지만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저희 집이 그런 독립군의 집안이라고 하니까 자부심도 막 생기고 딸아이가 크면 꼭 얘기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며칠 뒤 아주버님이 얼마나 뭐라고 하셨는지 형님에게 전화로 그동안 미안했다고 한마디 사과 문자가 오더군요. 얼굴 보고 진정한 사과를 받아냈어야 했는데 형님 자존심에 이 문자 하기까지 얼마나 이불킥을 했을까 생각하니 그마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로부터 거의 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저희는 아직 대면대면하게 지냅니다. 전보다 더 편해진 건 저를 더 이상 건들지도 않고요. 오히려 어려워하는 느낌이더라고요. 형님도 어머님한테 호되게 혼난 전적도 있어서 시댁에 와서는 말도 엄청 가려하고요. 아주버님은 아직까지 저를 볼 때마다 대단하신 집안의 재수씨라고 한답니다. 아주버님 덕분에 오히려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더 저를 깍듯이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아주버님에게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때보다도 지금 역사가 점점 잊혀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극장이나 TV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마음이 찡하고 아려와요. 아무래도 저희 선조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대단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도 저희 조상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고요. 연초에 설날을 쇠면서 저희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도 꼭 우리 독립군, 국가유공자, 독립운동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